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JK그룹 권 회장의 저택 주방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것 같았다.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된 조리대와 독일제 주방 기구들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마치 수술실을 연상시켰다. 이곳은 열정과 온기가 넘치는 요리의 공간이 아니라 오차 하나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실험실에 가까웠다. 한유진은 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의 중앙에 서서 방금 도착한 식재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제어되어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한 셰프님, 등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유진이 돌아보았다. 이 저택의 집사인 김 집사였다. 수십 년간 권씨 일가를 모셔온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사지로 향하는 병사를 보는 듯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첫날이신데 부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도련님들과 아가씨는 그분들의 심기를 맞추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2명의 셰프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가장 길게 버틴 사람이 사흘이었죠. 김 집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젊고 재능 있어 보이는 요리사가 또다시 상처 입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동정이나 걱정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때 주방 벽에 설치된 인터콤에서 날카로운 호출음이 울렸다. 김 집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녁 식사 주문이었다. 유진은 조리대 옆에 똑바로 서서 스피커를 응시했다. 잠시 후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첫째인 권지훈이었다. 사의 요리사인가? 내 저녁 메뉴를 전하지. 프랑스식 정통 콘소메 수프. 조건은 3가지다. 첫째, 색은 정확히 호박색을 띌 것. 둘째, 표면에 단 한 방울의 지방도 떠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내 앞에 서빙될 때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85도여야 한다. 1도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릇째로 내 얼굴에 부어버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협박에 가까운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격정적이고 신경질적인 톤이었다. 둘째, 권지혁이었다. 그런 따분한 걸 누가 먹는다고. 이밭의 요리사는 캔버스 위에서 폭발하는 폭풍 같은 맛을 원해. 혼돈 파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성게알과 블루치즈, 그리고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 그리고 접시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어야 해. 내 영감을 자극하지 못하는 음식은 쓰레기일 뿐이니까. 예술가인 그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집사는 이미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다. 하지만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태 섞인 그러나 그 속에 칼날을 숨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내 권지민이었다. 어머, 오빠들은 너무 무거워. 나는 그냥 간단한 디저트면 돼. 내 미모처럼 아름답지만 칼로리는 제로 슈가도 제로 글루텐도 프리여야 해. 아, 그리고 내일 아침 내 피부가 빛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야 하고. 못하겠으면 그냥 꺼져. 보기 싫으니까. 세 사람의 요구는 각각 기술 창의성 그리고 상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불가능한 과제였다. 그것은 요리 주문이 아니라 굴복시키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이전의 요리사들은 이 단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어떤 이는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김 집사는 침을 삼키며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인터콤 수화기를 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김 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노도 당황도 절망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마치 당연한 주문을 받은 것처럼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 식재료를 향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보는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유진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차갑던 주방에 미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권지훈의 콘소메를 위한 육수를 준비했다. 최상급 한우의 사태와 닭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를 정성껏 손질해 끓이기 시작했다. 콘소메의 핵심은 맑음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더블 클라리피케이션 기법을 사용할 참이었다. 달걀 흰자와 다진 고기를 이용해 육수의 불순물을 흡착시켜 건져내는 극도의 정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우아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발레리나의 동작 같았다. 육수가 끓는 동안 그녀는 권지혁의 폭풍을 만들기 시작했다. 성게알, 블루치즈 다크 초콜릿. 상상만 해도 비위가 상하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재료들이 만들어낼 맛의 교향곡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성게알을 곱게 갈아 크림처럼 만들고 블루치즈는 소량만 녹여 짭짤한 맛과 향을 더하했다. 다크 초콜릿은 얇게 템퍼링하여 바삭한 칩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비장의 무기로 붉은 용과 퓨레와 발사믹 글레이즈를 선택했다. 접시 위에는 먹물로 만든 소스를 거칠게 뿌려 폭풍 우치는 밤하늘을 표현했다. 그 위에 붉은 용과 퓨레를 뿌려 번개를 형상화했고 성게알 크림과 치즈 소스를 점점이 찍어 파도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칩을 부서진 파편처럼 흩뿌렸다. 그것은 분명 혼돈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었다. 마지막 과제는 권지민의 제로 칼로리 디저트였다. 유진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요구에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설탕 대신 나항과 추출물을, 밀가루 대신 곤약가루와 아몬드 분말을 소량 사용했다. 투명한 젤리 형태의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한천과 최고급 히알루론산 분말, 그리고 콜라겐 파우더를 섞었다. 식용 금가루와 갓 피어난 허브 꽃잎으로 장식된 디저트는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맛은 은은한 과일 향이 났고 식감은 부드러웠다. 피부가 빛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저녁 8시 정각. 저택의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닝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권지훈, 권지혁, 권지민 3남매는 긴 테이블에 떨어져 앉아 무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새로운 희생양의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로 권지훈의 콘소메가 서빙되었다. 그는 수프가 담긴 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수프는 약속된 대로 완벽한 호박색을 띠고 있었고 흠잡을 데 없이 맑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형 디지털 온도계를 꺼내 수프에 꽂았다. 액정 화면에 85.5초 교육대교시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권지훈의 입꼬리가 경멸하듯 비틀렸다. 그는 스푼을 들어 수프를 한 모금 맛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옆에 서 있던 김 집사는 똑똑히 보았다. 깊고 풍부한 육수의 맛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한 끝맛, 완벽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에 인색한 그에게 침묵은 최고의 찬사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위가 처음으로 흠집이 났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다음은 권지혁의 폭풍이었다. 거대한 검은색 접시 위에 담긴 요리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포크를 들었다. 이딴 장난질로 날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찍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의 동작이 멈췄다. 입안에서 맛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성게알의 녹진한 감칠맛,
블루치즈의 톡 쏘는 짠맛, 다크 초콜릿의 쌉싸름한 단맛, 그리고 용과 퓨레의 상큼함이 차례로 혀를 강타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맛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그가 캔버스 위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혼돈 속의 조화였다. 그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다. 이름도 모르는 요리사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꿰뚫어 본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포크를 쨍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지만 접시를 물려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권지민의 디저트가 나왔다. 투명한 방우 형태의 젤리 안에서 금가루와 꽃잎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민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스푼으로 디저트의 가장자리를 살짝 떠 맛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칼로리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콤하고 향긋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은 황홀할 정도였다. 그녀는 불평할 거리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권력은 불평과 트집에서 나오는데 저 요리사가 그 무기를 빼앗아버린 것이다. 이게 뭐야, 그냥 그렇네, 평범해.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접시를 옆으로 밀어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쉬운 눈으로 반짝이는 디저트를 힐끗거렸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삼남매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격앙된 감정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이 저택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늘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떠나간 주방에서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조리대를 닦고 있었다. 모든 도구는 제자리에 정리되었고 주방은 그녀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다시 차갑고 고요해졌다. 그때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셰프님, 대단하십니다. 첫날 저녁 식사를 무사히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김 집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차가운 주방의 공기를 미세하게 바꾸어 놓았다. 저는 생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집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일하려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에서 벌어질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첫 번째, 저녁 식사가 남긴 파문은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의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삼남매는 처음으로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돌멩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아침 식사를 했지만 테이블 중앙에 놓인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분석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의 요리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 우리의 요구 성격,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정확히 계산된 결과물이었지. 마치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런 종류의 통제력은 위협적이야. 권지혁은 스크린 속에서 코웃음을 쳤다. 그의 작업실은 물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의 눈은 밤새 그림을 그린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통제력형은 모든 걸 그렇게 딱딱하게만 보지. 난 모욕감을 느꼈어. 감히 일개 요리사 따위가 내 예술 세계를 흉내내고 심지어 그걸 제대로 표현해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고. 내 영혼을 도둑맞은 기분이야.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야 해. 내 예술을 더럽힌 죄로. 권지민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화면 속의 두 오빠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둘 다 너무 감정적이네.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으로 놀림감이 됐다는 거야. 그 여자의 그 평온한 얼굴,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 장난에 어울려주는 어른 같았잖아. 그 오만함을 꺾어놔야 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그들의 대화에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목표는 하나로 모아졌다. 한유진을 부숴야 한다. 그녀의 완벽한 전문성과 평정심을 산산조각 내고 이전의 요리사들처럼 눈물 흘리며 이 집을 도망쳐 나가게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방식대로 가장 잔인하게. 그들의 연대는 오만함과 공동의 목표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과 같았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충동적인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계획보다 본능적인 파괴를 선호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유령처럼 주방으로 숨어들었다. 다음 날 점심 특별 메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막 공수해온 최상급 식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알바산 백송로 버섯, 완벽한 마블링의 오토로 참치뱃살, 그리고 금보다 비싸다는 이란산 최고 등급의 사프란. 그것들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은 그의 미학에 맞지 않았다. 그는 예술가적 파괴를 원했다. 그는 오토로의 표면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 미세한 흠집을 나했다. 날것으로 먹을 때 식감을 완전히 망쳐버릴 교묘한 수법이었다. 백송로 버섯이 담긴 나무 상자에는 자신이 쓰던 향수를 살짝 뿌렸다. 그 강렬한 머스크 향은 버섯의 섬세하고 고유한 향을 완전히 오염시킬 터였다. 마지막으로 사프란은 값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전문가라면 즉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사보타주에 만족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요리가 식탁에 오르는 순간 한유진의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날 아침 유진은 여느 때처럼 주방에 들어섰다. 그녀는 식재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했다. 오토로를 집어든 순간 그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질감의 차이를 감지했다. 코를 가까이 대자 백송로 버섯에서 풍겨야 할 흙내음 대신 이질적인 인공향이 났다. 사프라는 색깔은 그럴듯했지만 그녀가 아는 특유의 향이 없었다. 김집사였다면 당장 패닉에 빠져 권지혁에게 보고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마치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장기 기사처럼 그녀는 보고하는 대신 행동했다. 메뉴를 즉석에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흠집이 난 오토로를 회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겉면만 살짝 구워내는 아부리 기법을 사용했다. 불의 향이 미세한 식감의 문제를 덮어주고 새로운 풍미의 층을 더해줄 것이었다. 향수에 오염된 백송로 버섯은 과감히 버렸다. 하지만 버섯의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나무 상자는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상자 안에 생크림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크림이 나무 상자에 남은 희미한 송로의 잔향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이 크림으로 파스타 소스를 만들고 메뉴의 이름을 알바의 잔향이라고 붙였다. 가짜 사프라는 그녀에게 가장 쉬운 문제였다. 그녀는 그것을 리소토의 색을 내는 천연 색소로만 사용했다. 실제 맛과 향은 강황과 다른 허브들을 배합하여 만들어냈다. 권지혁의 사보타주는 그녀의 요리에서 값싼 식용 색소 역할로 전락해버렸다. 점심 식사 시간 권지혁은 의기양양하게 식탁에 앉았다. 그는 한유진이 망가진 재료로 만든 끔찍한 음식을 들고 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음식은 계획된 메뉴와는 전혀 달랐다. 겉만 살짝 익힌 오토로는
불향을 머금고 입안에서 녹아내렸고 알바의 잔향 파스타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황금빛 리소토에서는 그가 바꿔치기한 값싼 사프란의 맛이 아닌 복합적이고 깊은 향신료의 맛이 났다. 그는 깨달았다. 한유진이 자신의 계획을 모두 간파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역이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냈다는 것을. 자신의 예술적 공격이 한낱 사소한 방해거리로 취급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식당을 나가버렸다. 스크린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훈과 권지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동생의 어설픈 실패는 자신들의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확신만 더해주었을 뿐이다. 며칠 후 이번에는 권지민이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인 사교계에서 유진을 무너뜨리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VVIP 친구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소규모 애프터눈 티파티를 열었다. 이것은 그녀의 무대였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권지민은 수정으로 만든 작은 종을 흔들어 유진을 거실로 호출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헤드셰프를 하녀처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모욕이었다. 유진이 주방에서 나오자 권지민의 친구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권지민은 가장 상냥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셰프, 미안한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크로캉부슈가 먹고 싶다네. 지금부터 딱 1시간 안에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셰프 실력 좋은 거 내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크로캉부슈는 수십 개의 슈를 쌓아 올려 캐러멜로 고정하는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리는 복잡한 디저트였다. 1시간 안에 만들라는 것은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들은 유진이 당황하며 변명하거나 혹은 엉망으로 무너진 디저트를 들고 와 망신당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권지민과 손님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나 굴욕감 대신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다만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여 속도와 안정성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현대적인 해석을 아가씨와 손님들께서 즐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전문적인 태도는 오히려 파티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갔고 권지민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주방은 전쟁터로 변했다. 유진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슈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굽고 커스터드 크림을 채우는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완벽한 원뿔 모양으로 쌓아 올릴 시간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해체를 선택했다. 그녀는 완성된 슈들을 커다란 검은색 접시 위에 무심한 듯 예술적으로 배열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캐러멜 시럽을 뿌리고 섬세한 설탕실을 거미줄처럼 엮어 장식했다. 신선한 산딸기와 식용꽃잎이 마지막으로 더해지자 그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크로캉부슈가 아니었다. 전위적이고 세련된 예술 작품이었다. 정확히 1시간 후 유진은 그 디저트를 직접 들고 손님들 앞에 나타났다.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권지민의 친구들은 이런 아름다운 디저트는 처음 본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민아, 이런 엄청난 파티시에는 어디서 구한 거야? 당장 우리 집에도 스카우트하고 싶네. 권지민은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의 칭찬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유진을 굴욕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진 덕분에 자신의 파티가 더욱 빛나게 된 셈이었다. 유진은 또다시 그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가져왔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었다.
한편 권지우는 두 동생의 감정적이고 어설픈 실패를 경멸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갑고 임상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법무팀을 호출해 한유진의 고용계약서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계약 위반 조항, 기밀 유지 의무 위반 등 그녀를 합법적으로 아무런 잡음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것을 찾아냈다. 계약서의 한 조항이었다. 헤드셰프는 권씨 가문의 관리, 사무실에서 사전 승인한 공급업체의 식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권지우는 권지혁이 사보타주를 벌였던 그날 유진이 급하게 대체 식재료를 구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기록을 확인했고 승인되지 않은 동네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다. 그가 찾던 완벽한 허점이었다. 권지우는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어 상대를 위압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기업의 지배자다운 모습으로 유진을 맞았다. 그는 결제 영수증 4번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한 셰프 당신은 계약을 위반했어. 이것은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되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유진은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자신이 들고 온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며칠 전 엉망이 된 식재료들의 사진. 흠집이 난 오토로 향수병 옆에 놓인 백송로 버섯.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이 재고 관리를 명목으로 주방에 설치를 요청했던 소형 보안 카메라의 녹화 영상 캡처 화면. 화면 속에는 권지혁이 한밤중에 식재료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장에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있었다. 고의적인 사보타주 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피해 예상 금액, 그리고 정상적인 점심 식사 제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 식재료 조달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적혀 있었다.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권 이사님. 저는 이 저택 내부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기물 파손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를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권지혁 이사님의 재정적 책임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룹 법무팀에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권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자신의 법적 공격을 완벽한 외통수로 되받아친 것이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문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동생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가게 될 터였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그 순간 권지우는 처음으로 한유진을 요리사가 아닌 전략적인 상대로 인식했다. 자신이 그녀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흔들어 그녀를 내보냈다. 유진이 서재를 나간 후 권지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저 침묵의 요리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적수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한유진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어리석은 동생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3남매의 견고했던 성에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지훈과의 차가운 대면 이후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3남매의 노골적인 공격은 멈췄다. 마치 포식자들이 사냥 전 숨을 고르는 것처럼 불길한 정적이 공기를 짓눌렀다. 한유진은 이 평화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물러선 것은 그녀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더 교활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함일 터였다.
그녀는 수비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그녀가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의 무기는 칼과 불이었고 그녀의 전장은 바로 이 주방이었다.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 유진은 이곳을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를 지배하는 사령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주방의 보조 요리사들, 권씨 일가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인 어린 하녀들. 유진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존중과 온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직원 식당에 나오는 형편없는 식사 대신 그녀는 남은 최고급 식재료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지친 하녀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허브티를 건넸고 실수를 저질러 꾸중을 들은 어린 보조의 편을 들어주었다. 권씨 일가로부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인간적인 다우에 직원들은 서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주방은 그들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유진 앞에서 3남매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고 저택에서 벌어지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그들의 말을 기억의 창고에 쌓아두었다. 저택의 모든 곳에 그녀의 눈과 귀가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3남매를 향한 요리적 심리전이었다. 더 이상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그녀의 요리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미세하게 조종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저택의 서재에서 한의학과 현대 영양학 서적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앞치마는 이제 전투복이었고 그녀의 국자는 지휘봉이었다.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예술가 권지혁. 유진은 그가 심한 감정 기복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요리에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칠면조 가슴살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이었다. 소스와 차에는 캐모마일과 시계꽃 같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허브를 몰래 첨가했다. 물론 요리의 외형은 그의 예술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파격적이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그를 진정시켜 예측 불가능한 야수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되돌려놓고 싶었다. 방어막이 약해진 적은 공략하기 쉬운 법이니까. 외모에 대한 강박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소셜라이트 권지민. 유진은 그녀를 위해 에미메이 이 향연을 차려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피부 탄력에 좋은 콜라겐이 가득한 생선 요리, 그리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준다는 각종 채소들로 구성된 식단이었다. 그녀의 요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마치 보석 같았고 칼로리는 거의 없었다. 권지민의 허영심은 극도로 만족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의도적으로 모든 요리의 간을 약간 심심하게 조절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더 자극적이고 진짜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맛. 유진은 그녀의 피상적인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끼게 만들고 싶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얼음 같은 전략가 권지훈이었다. 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과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다. 그의 식단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뇌기능 활성화에 좋다는 은행,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식재료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분석적인 두뇌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리는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고 깔끔하게 플레이팅되었다. 유진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그의 정신적 방어벽을 낮추고자 했다. 날카로운 칼날도 몸이 무뎌지면 예리함을 잃는 법이었다. 유진의 전략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했다. 권지혁은 난폭하게 화를 내는 횟수가 줄었고
밤에 마시는 술의 양도 줄었다. 권지민은 거울을 보는 시간은 늘었지만 그만큼 공허한 표정을 짓는 시간도 늘어났다. 권지우는 식사 후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다 조는 모습이 하녀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들은 유진의 요리가 주는 안정감에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지고 있었고 저태 간의 경계심은 눈에 띄게 허물어졌다. 바로 그때 유진은 자신의 진짜 목표에 대한 단서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임자였던 오 셰프. 공식적인 이유는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직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관절염에 좋다는 특별한 죽을 쉬어다 준 것에 감동한 늙은 하녀가 무심코 비밀의 한 조각을 흘렸다. 오 셰프님, 그분은 자기 비법 간장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지. 평생의 역작이라고. 돌아가신 사모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그런데 회장님께서 유독 그 간장에 관심이 많으셨어. 아주 집요하게. 또 다른 단서는 식자재 납품 기색에서 나왔다. 그는 어느 늦은 밤 오 셰프가 자신의 차가 아닌 권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자신의 칼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요리사가 자신의 칼을 두고 떠나는 것은 군인이 총을 버리고 전장을 떠나는 것과 같았다. 유진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JK그룹과 관련된 지난 수년간의 신문기사와 잡지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JK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JK푸드가 몇 주 뒤 프리미엄 한식 소스 브랜드를 전 세계에 론칭한다는 기사였다. 주력 상품은 명인의 비법으로 빚어낸 시간장. 오 셰프의 갑작스러운 해고, 그의 비법 간장에 대한 권 회장의 집착, 그리고 이 신제품 출시.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유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이 세워졌다. 권태준 회장은 오 셰프의 비법 간장 레시피를 원했다.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오 셰프가 자신의 인생이 담긴 레시피를 파는 것을 거부하자 권 회장은 그것을 힘으로 빼앗고 오히려 오 셰프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것이다. 가설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오 셰프처럼 꼼꼼한 장인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자신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장소는 그가 떠난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잠겨있는 주방 옆의 작은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구축한 정보망을 통해 그 사무실 열쇠가 김 집사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다가갔다. 비난이나 추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리사의 명예에 대해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레시피를 빼앗기는 것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같은 요리사로서의 깊은 공감과 연대가 담겨 있었다. 그녀를 경애와 존경의 눈으로 지켜보며 동시에 자신의 양심과 싸우고 있던 김 집사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고백했다. 권 회장이 오 셰프에게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것을. 오 셰프는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야만 했다. 자신의 직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김 집사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침묵했다. 죄책감이 수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다. 떨리는 손으로 김 집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열쇠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그날 밤 유진은 모두가 잠든 후 그 열쇠로 오 셰프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먼지 쌓인 공간이 나타났다. 마치 주인을 잃은 유령선처럼 그녀는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요리책 한 권에 두꺼운 표지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었다. 그것은 오 셰프의 오리지널 레시피 노트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필체로 적힌 절박한 메모가 있었다. 권 회장이 내 간장을 탐내고 있다. 그는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내 아내와의 추억이다.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유진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녀는 주방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을 손에 쥐게 되었다. 더 이상 삼남매의 유치한 장난에 어울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 상대는 이 왕국의 왕 권태준 회장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무한히 위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선명해졌다. 새벽에 푸른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 셰프의 낡은 사무실. 안한 유진은 여전히 그의 레시피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다. 먼지 쌓인 공기 속에는 주인을 잃은 공간의 슬픔과 새롭게 발견된 진실의 무게가 함께 떠다녔다. 그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고용인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밀을 공유하고 정의라는 위태로운 다리를 함께 건너기로 한 동맹의 침묵이 흘렀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김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들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은 단순히 무자비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통제와 유산에 집착하는 분이시죠. JK 푸드의 새로운 브랜드는 그분의 마지막 야망입니다. 산업계를 넘어 한국의 문화 그 자체에 권 씨 가문의 이름을 새기려는 프로젝트죠. 오 셰프님의 간장 레시피는 그 야망의 활용점정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설명은 권태준 회장이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그림을 완성시켰다. 단순한 탐욕이 아닌 뒤틀린 명예욕과 집착이 만들어낸 괴물. 김 집사는 유진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제안했다. 저는 수십 년간 회장님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일정 비밀스러운 만남 복용하는 약심지어는 어떤 말에 분노하고 어떤 말에 흡족해 하는지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셰프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셰프님은 지금 악마와 직접 게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유진은 그가 짊어지게 될 위험의 크기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동맹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같은 시각 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권태준 회장은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에 두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60 후반의 나이에도 그의 몸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길이 한 보고서에 멈췄다. 저택의 월간 지출 보고서였다. 특정 허브와 유기농 식재료의 구매량이 이례적으로 늘어나 있었다. 다른 보고서는 그의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주치의의 소견서였다. 최근 새로운 셰프가 온 이후로 세 자녀 모두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권 회장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권지훈이 올린 다루기 어렵지만 유능한 신임 셰프에 대한 짧은 보고와 연결시켰다. 그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데 도사였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의 자식들은 괴물이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결국에는 자신에게 의존하게 되니까. 그것이 그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권씨 가문의 질서였다. 그런데 이름 모를 요리사 하나가 그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통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차를 대기시켜 저택으로 간다. 그는 비서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지시했다.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저택에 들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이 이방인의 정체를. 권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분주하게 움직였고 삼남매는 표정 관리에 애썼다. 아버지의 존재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긴장된 복종만이 남았다. 이것이 이 가문의 진짜 권력 구도였다. 김 집사는 권 회장이 식당에 들어서기 직전 주방으로 달려와 유진에게 짧게 경고했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복잡하고 기교를 부린 음식을 혐오하십니다. 단순하고 전통적이며 재료 본연의 맛을 존중하는 음식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김 집사는 유진의 귓가의 회장의 알레르기와 까다로운 식습관 몇 가지를 속삭였다. 권 회장은 거대한 테이블에 상석에 앉았다. 그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새 요리사가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알아서 나오도록 해. 그것은 명령이자 시험이었다. 김 집사의 정보로 무장한 유진은 기존에 준비하던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녀는 삼남매를 위해 요리하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통 단순함, 그리고 깊이. 그녀는 갓 도정한 쌀로 완벽한 밥을 지었고 오랜 시간 정성껏 발효시킨 된장으로 깊은 맛의 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하지만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반찬들을 곁들였다. 그녀의 요리는 겸손했고 위로를 건넸으며 전통과 뿌리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당 안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권 회장은 표정 없는 얼굴로 묵묵히 식사를 했다. 삼남매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다. 식사가 끝나자 권 회장은 유진을 식당으로 불렀다. 두 사람의 첫 대면이었다. 서늘한 긴장감이 식당 전체를 감쌌다. 권 회장은 음식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신문이 시작되었다. 어디서 요리를 배웠나? 스승은 누구지? 미슐랭 스타를 받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왜 이런 집안에 들어와 일하는 거지? 목적이 뭔가? 유진은 김 집사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대로 그리고 스스로 연구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적당히 포장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도전을 하고 싶었다는 프로페셔널한 야망을 드러냈다.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진실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다. 권 회장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감지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는 나름의 질서라는 것이 있네, 한 셰프. 내 아이들은 기운이 넘치지. 그게 그들의 본성이야. 그 본성을 바꾸려 하거나 이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자는 아주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걸세. 내 말을 알아듣겠나?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제 여의 유일한 의무는 가족분들께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장님. 주방 밖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그 핵심은 단호한 저항이었다. 자신의 전문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의 위협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권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을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진수 셰프를 안아. 오, 셰프의 이름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훌륭한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권 회장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대로 식당을 떠났다. 삼남매는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겨졌다. 권지훈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유진은 어두운 주방에서 김 집사와 마주했다. 김 집사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셰프님,
방금 심연을 들여다보셨고 심연 또한 셰프님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셰프님이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이제 셰프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서 셰프님을 파멸시키려 할 겁니다. 유진은 거대한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JK그룹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오 셰프의 낡은 수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파헤치라고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땅을 파는 방법을 아는 건 그 사람만이 아닐 테니까요.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국의 황제와 벌이는 직접적이고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정의를 찾는 요리사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거대 기업의 총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전사였다. 저택의 연회 소식이 전해진 것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김 집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유진에게 공식 명령서를 전달했다. JK그룹과 글로벌 IT 기업의 합병을 축하하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명을 초청하는 VVIP 만찬, 행사 전 칵테일 리셉션에는 주요 언론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명령서의 마지막 줄에는 권태준 회장의 서명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메뉴는 신임 한유진 셰프에게 일임한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었다. 함정이자 공개적인 처형 무대였다. 김 집사와 유진은 그 행간의 의미를 즉시 읽어냈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스스로 목을 맬 밧줄을 던져준 것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눈앞에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저지르는 순간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두려움 대신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결의로 고동쳤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완벽한 무대와 가장 밝은 조명,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관객을 선사해준 셈이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 끓고 있던 계획을 마침내 상에 올릴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김 집사를 안심시키는 평온한 얼굴로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주방은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가 되었다. 유진은 진실의 만찬이라는 주제 아래 7코스로 이루어진 복수의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요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이면서 동시에 권태준 회장의 심리를 한꺼풀씩 벗겨낼 정교한 암호가 될 것이었다. 첫 번째 코스, 아뮤즈 붓이 잊혀진 약속. 작은 굴 위에 간장으로 만든 젤리 한 방울을 올린 한 입 크기의 요리. 이 간장은 JK푸드에서 출시될 신제품의 시제품이었다. 하지만 그 맛은 깊이가 없고 인공적이었다. 그것은 JK그룹이 팔고자 하는 거지대 맛을 보여주는 미각을 향한 첫 번째 제비였다. 두 번째 코스, 전차에 도둑맞은 바다 오 셰프의 고향인 작은 어촌 마을에서 공수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 메뉴 카드에는 유진이 직접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어부의 정직함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식재료의 영혼에 대하여. 이는 도둑맞은 레시피의 근원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세 번째 코스 수프. 무고한 자의 눈물 권지훈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수정처럼 맑은 콘소메. 하지만 그릇 바닥에는 핏방울처럼 붉은 비트 진주 한 알이 가라앉아 있었다. 도발적인 이름만으로도 권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오 셰프와의 불행했던 사건을 그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 네 번째 코스, 생선 배신의 그림자, 완벽하게 조리된 흰살 생선 요리. 그러나 그 밑에는 먹물 리소토가 칠흑 같은 늪처럼 깔려 있었다. 이것은 오 셰프를 함정에 빠뜨린 음모의 어두움을 상징했다. 다섯 번째 코스, 메인 황제의 새 옷 만찬의 하이라이트. 최고 등급의 한우 스테이크. 하지만 이 요리의 핵심은 바로 소스였다. 유진이 오 셰프의 수첩을 연구하여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의 비법 간장 소스.
이것은 정면 도전이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6번째 코스. 프리디저트 스디슨 입가심 입천장이 얼얼할 정도로 쓰고 차가운 약초 셔벗. 입안을 씻어내는 동시에 곧 밝혀질 스디슨 진실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다. 7번째 코스 디저트 진실의 상속 마지막 피날레. 복수의 교향곡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악장이었다. 만찬 당일 저택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화려하고 위선적인 공기로 가득 찼다.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권씨 3남매는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았고 권태준 회장은 그 중심에서 성공한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요리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주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권 회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요리에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요리에 메뉴 카드를 읽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세 번째, 무고한 자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수프가 나왔을 때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주방 쪽을 향해 날아갔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그는 소스를 맛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경악 그리고 분노. 있을 수 없는 맛이었다. 오진수의 맛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이 화려한 연회장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향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손님들은 요리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느라 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권지훈만은 아버지에게서 풍겨나오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마지막 7번째 코스가 서빙되었다. 진실의 상속. 한국의 전통 벼루 모양을 한 섬세한 설탕도만에 먹물을 연상시키는 흑임자 케이크와 식용종이로 만든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디저트였다. 웨이터들의 안내에 따라 손님들은 작은 은망치로 설탕돔을 가볍게 깨뜨렸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묵향과 오래된 종이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손님들은 각자의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식용 잉크로 쓴 우아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장 순수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권태준 회장의 자리에 놓인 두루마리만은 달랐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두루마리에는 오 셰프의 수첩에서 그대로 복사한 듯한 그의 필체로 쓰인 비법 간장, 레시피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간장백근에 10년 묵은 천일염 3근. 그와 오진수의 망령만이 아는 비밀의 한 조각. 그것은 접시 위에 담겨 나온 고발장이었다. 바로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그는 유진이 동맹을 맺은 한 직원을 통해 비밀리에 접촉한 인물이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 안에는 보안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하나가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김 집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상, 오 셰프의 수첩을 스캔한 파일 권 지역의 사보타주가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 권 회장의 은폐 시도를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유진의 서술이 담겨 있었다. 기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손을 떨고 있는 권 회장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위해 곧 무대로 나올 주방장을 떠올렸다. 손님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사회자가 만찬의 주인공인 헤드 셰프를 무대 위로 불렀다. 주방 문이 열리고 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하얀 요리사 복장이 아니었다. 단정하고 어두운 색의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요리사가 아닌 심판관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환호하는 손님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권태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은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권 회장의 눈에는 살인적인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유진의 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이미 미친 듯이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 진실의 만찬은 그렇게 폭발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진실의 만찬이 태워뜨린 폭탄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연 회장을 휩쓸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첫 통화를 마친 순간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제공한 링크가 담긴 속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휴대폰 화면과 무대 반대편에 선 권태준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축하와 환담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불신과 충격의 수군거림으로 변해갔다. 축제는 혼돈이 되었고 영광의 무대는 심판대가 되었다. 권 회장의 경호원들이 상황을 통제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기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연 회장 문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다. 디지털 시대의 폭탄은 이미 터져버렸고 그 파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권씨 삼남매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이 재앙의 규모를 계산하려는 분석 회로가 미친 듯이 돌아갔다. 권지혁은 자신의 어리석은 사보타주 행위가 만천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민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교계 친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임무를 완수한 유진은 소리 없이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저택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폐허 위에서 벌어지는 적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권씨 일가의 저택은 언론이라는 이름의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맴돌았고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권태준 회장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이 사태를 막으려 발버둥 쳤다. 언론사 사주에게, 정치인에게,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회유하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유진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힘없는 늙은 요리사의 인생을 짓밟은 재벌 총수라는 이야기는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이기에 완벽한 서사였다. 몇몇 언론사는 권 회장의 압력에 굴복하기는커녕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었다. 외신들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권태준의 절대 권력은 통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JK그룹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 기생하던 삼남매의 거짓된 연대도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오만함은 뿌리 깊은 나약함을 가리기 위한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권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분투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다. 자신의 유산이자 인생의 목표였던 모든 것이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아버지의 탐욕과 동생들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결국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놈의 그 멍청한 사보타주 때문이야. 그 여자에게 결정적인 무기를 쥐어준 건 바로 너라고 그냥 내버려 뒀어야지. 왜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미 불안정했던 권지혁은 형의 비난에 폭발했다.
내 탓이라고. 이 모든 건 아버지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이 난장판을 만든 건 아버지라고. 그리고 형은 황제 노릇에 빠져서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던 주제에 수화기 너머로 수년간 쌓여온 원망과 경쟁심이 독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형제에는 그렇게 끝났다. 전화를 끊은 권지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아끼던 조각상들을 내던지고 완성된 캔버스들을 칼로 찢었다. 자신의 예술 자존심, 정체성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잘못이 너무나도 치욕적인 방식으로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었다. 그는 술병을 집어들었고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권지민의 반응은 순수한 공포였다. 그녀의 휴대폰은 위로가 아닌 조롱과 뒷담화가 담긴 메시지들로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증오의 댓글들로 뒤덮였다. 그녀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권씨 가문이라는 이름을 빼앗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비밀리에 만들어둔 신용카드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계좌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려는 권지훈의 조치로 이미 동결된 후였다. 한때 사랑했던 황금세장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권지민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서재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모두가 저를 비웃고 있어요. 제 인생은 끝났다고요. 권태준 회장은 눈물 흘리는 딸을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그의 유산은 불타고 있었고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으며 자신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는 딸에게 건넬 위로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내 인생, 그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비웃었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고작 이 정도 위기 앞에서 네 명의 따위나 걱정하며 울고 있는 건가? 너희들은 모두 쓸모없어. 한심한 것들. 그는 무자비하게 딸을 내쳤다. 그것은 지민이 평생에 걸쳐 받은 가장 궁극적인 거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권씨 일가가 자멸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작은 가방 하나를 꾸리고 있었다. 저택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울리고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등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의 방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김 집사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검찰이 도착했으며 회장님을 소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이 온 것이다. 그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그녀의 사직서였다. 그리고 은행 계좌 번호가 적힌 쪽지를 함께 주었다. 오 셰프님의 가족분들을 위한 겁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사님께서 도와주세요. 김 집사는 그녀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요리를 하러요. 그녀가 말했다. 그저 요리를 하러. 유진은 저택의 거대한 중앙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벽에 걸린 권씨 일가의 초상화들이 마치 그녀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검사들이 권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서재로 들어가고 있었다.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붕괴의 폭풍을 등지고 정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맑고 조용한 아침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때 철옹성 같았던 권씨 가문과 JK그룹은 폐허가 되었다. 권태준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은 줄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휠체어에 앉아 법정을 나서는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신화는 막을 내렸다. JK그룹은 채권단의 관리에 들어갔고 권씨 일가는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던 권지우는 결국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쫓겨났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위해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몰락한 왕자처럼 저택에 은둔했다. 권지혁은 알코올 중독과 신경쇠약을 치료하기 위해 개인 재활시설에 입원했다. 그의 예술가로서의 경력은 끝났다. 불꽃 같던 그의 영혼은 재만 남기고 꺼져버렸다. 부와 지위를 모두 잃은 권지민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쓴맛을 배운 평범하고 지친 여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저택은 대부분의 가구가 팔려나가 텅 비어버렸고 수십 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김집사 한 명만 남고 모두 떠났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가족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부서졌다. 어느 가을 날 김집사는 작은 동네의 한적한 오피스텔에 사는 유진을 찾아왔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권지훈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 남매를 위해 저택에서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은 의외의 요청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들과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저택의 주방으로 돌아왔다. 먼지 쌓인 비닐에 덮인 주방은 제국의 무덤처럼 을씨년스러웠다. 그녀가 조리대의 비닐을 걷어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자 죽어있던 공간에 희미한 생명의 불꽃이 되살아났다. 약속된 시간에 3남매가 도착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지우는 몇 년은 늙어 보였고 그의 오만함은 깊은 피로감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광기가 사라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의 권지민은 잔인했던 아름다움 대신 그늘진 평범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텅 빈 다이닝룸에 거대한 테이블에 말없이 앉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 멀게만 느껴졌다. 무거운 침묵 속에는 후회와 상실감이 떠다녔다. 유진은 화려한 코스 요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자의 앞에 소박한 뚝배기 하나씩만을 놓아주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돼지국밥이었다. 귀족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지친 서민들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 과거의 그들이라면 냄새만 맡고도 인상을 썼을 그런 음식이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차가운 방 안을 채웠다. 3남매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자신들의 앞에 놓인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권지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맑았다. 이것은 제 스승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요리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진수 셰프가 단순히 그녀의 전임자가 아니라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딸처럼 아껴주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고. 그녀는 그의 비법 간장이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을 담아 수십 년간 빚어낸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고. 그것을 훔친 것은 그의 영혼을 훔친 것과 같았다고.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는 모두를 공허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저는 정의를 위해 왔습니다. 한 남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의 이야기가 제자리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남매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저지른 죄의 깊이를 깨달았다. 그들은 유진을 자신들을 파멸시킨 원수가 아니라
스스로들이 자초한 업보의 결과물로 마주하게 되었다. 권지우는 말없이 국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진하고 따뜻한 정직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평생 먹어온 수백 가지의 화려한 음식들보다 더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후회와 어쩌면 아주 작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권지혁과 권지민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폐허가 된 궁전에서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정직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유진은 조용히 식당을 나왔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집사에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김 집사는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1년 후 도심의 번화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의 작은 식당. 오선생의 부엌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열린 주방 안에서 유진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더 이상 무기나 심판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음식이었다. 한 손님이 식당 이름에 유래를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아주 위대한 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최고의 레시피는 책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 스승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이야기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었다.